츠치야 박사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위해 헤라클레스, 야쿠시지 코스케와 코미야 카리나에게 찾아간 아라타, 케이는 특별한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아라타가 코미야를 멘탈 트레이스 하던 중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사고까지 겹치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츠치야 박사가 죽은 호텔에 적대 진영인 야쿠시지의 제1비서 리 아키가 묵었다는 감시 카메라 정보를 얻게 된 감시관들은 그를 찾아가지만 돌연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습격해오고 격전 끝에 괴한들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미 아키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최측근인 아키의 사망과 기다렸다는 듯 시작되는 너무나도 어설픈 사이버 공작의 역풍으로 야쿠시지의 지지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사로잡은 습격자가 폐기구역 주민이라는 점과 거리 스캐너를 피해 잠입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거점을 차렸을 거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폐기구역 묘가 단위의 브로커 에노미야 하루키를 범인으로 예상하고 그녀를 찾아가 임의 동행을 요구하지만 당연하게 거절당하고 그녀의 너무나도 태연한 반응에서 아라타는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형사들을 돌려보낸 이후 퍼스트 인스펙터 아즈사와를 만난 에노미야는 기껏 얻은 자리를 빼앗길까 두렵냐며 그를 도발하지만 아즈사와는 오히려 그녀의 언동으로부터 이번 사안의 내막을 파악하고 결말을 알았다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사가 고착 상태에 빠지자 아라타와 케이는 팀을 나눠서 폐기구역과 야쿠시지 진영을 조사하지만 야쿠시지 진영의 후원회인 토도로키 가문이 잠재범인 텐마를 가문에 수치라며 밑도 끝도 없이 비하하고 이에 분노한 케이가 그를 폭행하고 징계를 받아 일시적인 직무 정지 상태가 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런 와중에 집행관들은 히나카와의 해킹을 이용해 감시관들의 내력을 찾아보게 되고 아라타와 케이를 공항국에 추천한 인물들이 각각 아카네, 미카라는 것과 아라타의 아버지가 케이의 형을 죽인 범인이자 과거 어떤 이유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는 케이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구멍을 메꾸기 위해 과거 집행관이었던 프로 저널리스트 쿠니즈카 야요이를 일시적으로 팀에 합류시키며 이번 화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사건이 해결될 징조는커녕 갈수록 막막해져만 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제작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3기가 방영하기도 전에 후속작의 존재를 언급한 만큼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면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것 자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8화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 전체 진행도의 37.5%가 지나가도록 떡밥만 뿌려대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모야시 우마갔다. 거기다 이건 또 무슨 약간 농담 살짝 섞어서 제가 오늘 사이코패스를 본 건지 크로코의 농구를 본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동인계를 과도하게 의식한 듯한 컷들이라던가 하나하나 태클 걸자면 밑도 끝도 없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선무당 아라타 센세에 도미네이터를 당기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방아쇠가 있는 거다. 일명 도사방. 이 주장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1기 13화 카세이 조슈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완벽한 시스템이면 인간의 손으로 운영할 필요조차 없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시빌라 본인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비슷한 말을 하던 아카네의 과거 행적들과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카네는 1기 1화에서 패닉에 빠져 범죄 계수가 상승한 피해자를 집행하려는 코가미를 저지했고 2기 1화에서 범죄 계수가 300을 넘긴 잠재범을 죽이지 않고 구했습니다. 또한 도미네이터로 심판할 수 없는 마키시마, 카무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말 그대로 법의 기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저지른 죄의 크기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한다. 사적 제재를 용인해선 안 된다. 아카네의 모든 행적은 하나의 원칙하에 행해지고 있으며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카네는 자신이 설득해서 살려줬던 잠재범이 재차 큰 범죄를 저지르자 이번에는 그를 옹호하지 않아요. 반면 선무당 킹짱타 센세께서는 바로 5초 전에 사람을 패죽인 범죄자들을 텐마가 곤양 집행해버리는 걸 방치하다가
갑자기 생포를 주장하시더니 결국 범인을 놓치자 희대의 명대사를 내뱉으십니다. 차라리 신문을 위해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거면 납득했을 텐데 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라타의 이러한 행동이 그의 반시빌라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개똥 철학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인물들이 가진 사상과 성격을 일관성 있게 적절한 상황에 보여줘야 독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라면 먹다가 뜬금없이 뿜어대면서 갑자기 개그 캐릭터가 되신 아즈사와 등 이번 화에서는 인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잡한 부분들이 특히나 많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떡밥이 될 수 있을 내용을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자살한 아라타의 아버지, 과거 후생성 관료이자 사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밀이고 그리고 아라타에게 사회의 복종을 강요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듣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2기의 토간의 미사코와 굉장히 비슷한 이력입니다. 즉 아라타의 아버지 신도 아츠시가 시빌라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이 경우 아즈사와가 아츠시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에노미야의 아즈사와가 처음부터 퍼스트 인스펙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신도 아츠시는 아즈사와 이전의 퍼스트 인스펙터이자 현재 시빌라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비프로스트는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시빌라 손하기 위해서 비프 스테이크 마냥 구워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동안 무능의 정점을 찍었던 시빌라의 위상이 조금은 올라가게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